처음부터 허위 가능성, 조작이거나 어떤 목적을 두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이 쓰면서 점점점 구체화되면서 좀 더 보태지면서 상세하게 만들어진 메모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 변호인단과 문영배가 한번 세게 붙었어요. 네. 일단 게시판 사건을 헌재에서 뭐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급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좀 이따 다루고 지금 헌재의 재판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헌재가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면 우리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대 결심이란 말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비장한 각오일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이제 참다가 어지간하면은 헌재의 어떤 헌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헌재에 대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재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너무나 편향적으로 지금 재판부가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실제로 우려했던 대로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특히 시간 제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시간,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아주 쉽게 툭 던질 수 있죠. 하지만 그를 해명한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지 거짓말을 우리가 발레를 할 수 있는 걸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한 불공정 문제도 있었었고요. 또 질문지를 미리 달라라고 해서 상대가 무엇을 나한테 질문할지, 나의 어떤 허점을 거기 보고 파고들지 이걸 다 알 수 있게 알려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재판부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초식에 재는 재판부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영님 춘천지검장이죠. 현직 검사장이죠. 현직 검사장입니다. 참다. 사실 현직 검사장 이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검사는 나중에 재판부에 가면 재판부 판사들하고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참다가 일본에 있을 때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면서 일본이 주최한 재판보다 더 못하다. 거기서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을 다 보장해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한테 할 말을 그렇게 제안하면서 3분을 더 달랑을 못 참고 자르고 또 반대인 정책내 의원한테는 충분히 또 추가 시간을 더 주고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공정성을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춘천지검장의 일제 치하보다 지금 헌재 재판이 불공정하다라는 말이 좌파들 입장에서 이거 발작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예.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이잖아요. 죽창가 들자고 네. 하고 맨날 네. 걔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중국, 북한, 네. 러시아이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그 일제 치하의 재판보다 지금 헌재 재판이 더 불공정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권 등이 완전 차단되어 있다. 이런 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고 이런 재판에 어떻게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는가라는 지적이 법관은 아니지만 검사장이라면 같은 법조계에서 최고위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관이나 검사나 나중에 다 어디서 만나느냐? 사표 쓰고 퇴직하면 로펌에서 다 만나요. 그렇죠. 맞아요. 다 비슷비슷한 로펌으로 가요. 커다란 데로. 네. 대형 로펌으로. 네네. 네. 그러니 이걸 지금 이 여성분이더라고요. 네. 춘천지검의 여성 검사장도 자기 어떻게 보면 밥줄의 일부를 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결심 이야기한 건 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또 연달아 기각됐기 때문인데요. 윤곽급 변호사가 말한 거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런데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 아니 국무위원들 증인으로 불러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는데 국무회의를 대통령 안 계실 때 주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총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정 마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나름의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덕수 총리예요. 그런데 왜 헌재가 한덕수 총리 부르는 건 못하게 하는 걸까? 저는 이런 숨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문영배 등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미뤘잖아요. 네. 사실 이거 먼저 하고 마흔역을 선고하든가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사자인 한덕수가 헌재에 나오게 되면 그 헌재의 어떤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를 먼저 안 가리는 그 추악한 모습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부담스러워서 한덕수 총리를 안 부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헌재가 지금 대단히 이제 헌재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심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헌법으로부터 도망간다라고 하면서 헌재 도망소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 안 해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네. 얘기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대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했던 헌재 재판관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걸 논할 수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를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왜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느냐, 그리고 왜 마은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앞서려고 했느냐,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그런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감추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를 부르면 안 된다. 굉장히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단면이 드러났고,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자리냐면은 NSC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여기가 위원장이 대통령이고요. 부위원장이 바로 이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에 있는 사람이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했을 때 국무위원으로서, 최고참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또 신뢰 있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 증인이다. 따라서 헌재는 한덕수 증인을 꼭 받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헌재의 이 한덕수 탄핵 심판을 미루는 꼼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기자회견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 계속해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리 탄핵 심판이 아니라 주변 격가지에 불과한 마은혁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과 좌파의 전략은 이 소강 상태에서 똘똘 뭉쳐있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자꾸 주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길어지면, 아, 뭐야,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네 하면서 여론이 점점 죽기를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헌재의 불공정성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흥농부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대통령 탄핵 결정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요.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좌파 성향에 찌든 일부 재판관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이 대다수의, 보통 국민투표나 뭐 의원 소환제 우리나라는 없지만 동의 요건이 한 70%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그 정도 동의가 아니면 대통령 탄핵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취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이 말도 했어요.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헌재의 한덕수 총리와 또 이 사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을 다시 요청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덕수를 부르는 거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홍장원은 여러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입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 측에서 또 불러달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홍장원의 거짓말을 파회할 완벽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대통령 측에게 또는 이제 피청구인 측에게 불리한 증언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재판정에 안 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불러달라 하는 건 홍장원 너 거짓말한 거 다 걸렸잖아. 너 박살내줄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에 나와서 진술한 것들 홍장원 이야기와 180도 달라요. 그러면 홍장원을 다시 물어봐야죠. 야, 국정원장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냐. 너 지금 행적부터 메모까지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런데 이걸 헌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말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한 중대 결심,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의 재판 과정에 대한 전면 거부나 규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중대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문영배가 이걸 다시 한번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잡고 한덕수 증인이나 홍장원 증인 등을 추가로 좀 채택을 해줄까요, 대변인님? 제가 보기엔요, 이번에 헌재가 받아주지 않으면 거센 지금 이 민심의 높은 파고보다 훨씬 더 높은 쓰나미 같은 민심의 파도,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변론을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허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하나가 CCTV가 얘기 나왔어요. 맨 처음에 홍장원 차장 메모를요. 국정원장 공간 앞에 있는 공대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 그 시간에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었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대요. 그렇죠. 자기 사무실에 있었었죠. 그리고 그 메모가 뭐 오른손 왼손잡이 얘기는 이미 나왔었지만 그 메모 자체가 어쩌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쓴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모 국회의원 필체와 그냥 여기 말하죠. 나와 있는 박선원입니다. 박선원 의원, 네. 박선원 의원 필체와 현재까지는 의혹이니까. 의혹입니다. 네. 의혹이라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이 메모의 필체를 비교해서 필적 대조한 게 자세히 올라와 있는 그림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아요. 진짜 근데 신기하게 너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왔었고 그때는 메모가 허위일 수 있다. 제3자가 누구냐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가 박선호 의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박선호 쓴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호 의원과 관련된 메모 관련성에 대해서 홍장원 증인이 나와서 다시 진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또 난리가 났었죠.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전부 다 허위다. 그렇게 얘기 나왔었죠. 가장 큰 게 뭐였냐? 민주당 의원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딱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없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장에서 답변한 거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오늘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들, 조태용 국정원장이 작심하고 나와서 헌재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좀 이제 정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홍장원의 메모가 작성된 위치. 홍장원은 우리 이진우 대변인님 말씀처럼 조태용 국정원장의 공간 앞에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급하게 쓰느라 뭐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해서 보좌관에게 다시 필사를 시켰다고 했는데 CCTV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CCTV의 나라입니다. 웬만하면 다 걸려요. 거짓말하는 거, 범죄 저지른 거. 그 시간에 공터 앞에서 쓰지 않았다. 메모를 썼다는 시간대 홍장원은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자기 사무실에 있었으면서 이거를 공간 앞 공터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이 메모의 허술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자기 사무실과 원장 공간 앞 공터 같은 도드라지는 장소를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위증죄로 처벌하고 고발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CCTV로 확인이 됐고 이 메모와 관련해서도 메모 버전이 무려 4개랍니다. 그렇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직접 확인했는데 메모가 4종류예요. 이러면 보좌관들이 여러 번 써준 게 이제 있다는 건데 이 메모가 4개라는 건 저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몇 가지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쓴 다음에 이 중에 민주당 박선원이나 민주당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걸 고른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네 가지 버전이라는 게 무슨 필체가 좋은 걸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내용의 문제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즉 내용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4가지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예쁜 메모를 찾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허위 가능성 또는 조작이거나 어떤 목적을 두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이 쓰면서 점점점 구체화되면서 좀 더 보태지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진 메모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메모와 관련된 조태용 원장의 진술이 끝나자 헌재 정영식 재판관이 국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네 지금 홍장원 메모 원본 갖고 있냐? 국회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저희 사진밖에 없는데요. 그 메모 원본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진이라는 건 또 얼마든지 조작이 그렇죠.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재판 가거나 경찰 검찰 수사받아 보면 사진은 증거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악플이나 이런 거 신고할 때도요. 그냥 캡처한 사진은 증거가 안 되고 거기에 그 표준시 시간 띄워놓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겨우 증거가 돼요. 근데 지금 국회는 홍장원의 메모 원본조차 없이 사진만 가지고 있다. 저 이거 원본이 왜 없겠어요. 근데 원본 없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원본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필적 감정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원본이 있으면요. 이 필적이 박선원의 평소 글이랑 비교해서 홍장원이 쓴 건지 홍장원 보좌관이 쓴 건지 박선원이 쓴 건지 필적 대조가 과학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져요. 근데 사진으로는 필적 대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얘네가 지금 원본도 없다고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수정된 그런 이 가짜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원본이 있으면요, 그 원본에 들어간 이제 필체 있지 않습니까? 필체들은 이제 펜의 성분도 분석하고요, 종이의 성분도 분석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언제 어떤 펜으로 썼다, 그러면 그 펜이 현장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 종이가 똑같은 종이가 현장에 있었느냐 등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가 특정이 됩니다. 네. 아까 지금 공간 앞에 공터라고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증언할 때. 이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장소를 어떻게 좀, 자기가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인 사무실에서 하지만 이 노트를, 이 메모를 할 때는 사무실이 아닌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 보좌관이 쓴 메모에는요,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름과 직책만 있었대요.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말처럼 주요 정치인들 동향 알아보자. 그 정도가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1조, 2조 또는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서 다시 썼다는 거예요. 이 추가한 사람이 또는 추가를 지시한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가능성이 사실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 지금 더군다나 지금 누가 썼는지 본인이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요, 그 썼다는 그 사람과 지금 현장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나와서 본인이 4개를 썼느냐, 아니면 4사람이 썼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4사람이 그러면 4가지 생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썼다는 사람도 누군지 밝혀서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좀 제가 좀 더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마포고 동문이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동문이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김종혁 당시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런 관련 사실 미리 알렸다. 즉 대통령의 뭐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홍장원 차장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어느 날 탄핵을 적극 추진하자, 그리고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급발진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중한 모드로 했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모습 속에서 홍장원 차장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자체가 허위였다 그러면은 이 허위 메모에 의해서 어쩌면 허위로 공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려들어서 지금 우리 당내의 분열의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트리거로 이용당한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